자에서 조단위 M&A 소식을 발표를 했죠. 독일의 그 공조업체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한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급식업체를 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참 안 좋은 상황에서 M&A를 선택하는 기업들, 어떤 전략일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인수 발표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의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 그룹을 산다고 했어요. 네. 이 회사는 특히 삼성전자에게 공조 기술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M&A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거 자체는 이재용 회장 체제가 이제 안정적으로다가 이제 구축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처음으로다가 시도했던 업종이 공조업체였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 다국적 기업 그 보슈한테 이제 밀려 있는 바람에 이제 인수를 못했었는데 작년 3월 달에 지금은 그 아일랜드 쪽으로다가 회사가 이제 이전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이라는 공조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조 사업부를 갖다가 이제 매각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에서는 60억을 갖다가 배팅을 했습니다. 인수가로다가 60억을 배팅을 했는데 60억 달러요? 60억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경쟁적으로다가 들어왔던 회사가 이제 일본 회사도 있었고 보슈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보슈가 배팅한 금액이 80억 달러였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작년에 그 이후에 이제 AI 업체, 그 다음에 로봇 회사, 네. 그 다음에 금년 5월 달에 두 회사 연속으로다가 인수를 하게 됐죠. 그 오디오 관련 회사랑 오늘 얘기하는 그 공조기업. 네, 공조기업 업체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왜 자꾸 그 공조기업 업체를 인수하느냐 그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냉난방이잖아요. 네, 냉난방에다가 공기 정화 장치까지요. 이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가정용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적으로 그 해양 터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체육관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이 시설이거든요. 흔히들 이제 공조 사업 가정용 공조기 그러게 되면 이제 에어컨, 냉난방기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큰 업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삼성에서도 눈독을 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이었었고요. 이 사업이 향후에 확장성이 어느 정도 커지냐면은 삼성에서도 지금 미래 성장 사업으로다가 눈독 들이는 게 AI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예. AI 사업이 확대되면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그간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도 많이 잡아먹지만은요. 그렇죠. 전기 잡아먹으니까 거기에 열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규모가 적었을 때는 공랭식 형태로다가 이제 냉각을 갖다가 시키게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AI 사업이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규모도 상당히 커지거든요. 네. 공조 공기로다가 냉방을 갖다가 냉각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순행식으로다가 이제 냉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플렉트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수랭 방식에도 강점이 있는 회사. 네. 유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아마 1위 업체죠. 12%가 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작년에 그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에 비해서는 턱없는 회사지만 공조기업 업체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1조가 넘는 매출을 이루게 됐고요. 규모가 큰 편인. 네, 그다음에 업체네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10% 정도씩은 나오는 회사입니다. 아하. AI 시대에 그런 공조기업이 또 빠질 수가 없는 거고 기존에도 뭐 삼성은 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조금 더 규모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공조기업을 인수하려고 그 전에도 계속 타진을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하나가 된 거고요.
이번에 그 독일의 공조기기 업체를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맞습니다. 알려졌거든요. 이 자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작년에 그 재무제표를 갖다가 다트라든지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러게 되면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자금이라든지 봤을 때 작년 말 현재 112조가 넘습니다. 그게 이제 현금을 갖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인데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성으로 바로 동원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 이 정도라면은 지금 말씀하는 2조 3조 규모는 얼마든지 현금으로다가 조달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현금은 갖고 있지만 이 현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출을 하기가 싫다 그러게 되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유상증자라든지 CB나 BW도 얼마든지 그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유상증자라든지 CB나 BW 발행보다는 내부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다가 아마 인수 대금은 지급할 네, 그렇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거 굳이 발행을 안 네, 해도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먼저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돈 좀 빌려가 주세요. 근데 또 내부에도 112조 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이 있으니 이 중에 일부 네, 맞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좀 팔아서 현찰로 또 지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삼성이 인수하기로 한 게 오디오 네, 맞습니다. 마시모라고 마시모. 나왔는데 근데 예전에 하만도 그렇고요. 하만도 그러고요. 그 안에도 우리가 알만한 오디오 브랜드들이 꽤 라인업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오디오 기업을 인수했단 말이죠. 어디 뭐 자동차에 오디오를 뭐 몇 개씩 넣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거는 왜 자꾸 오디오 기업을 인수하는 걸까요? 하만 삼성전자가. 갖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만이 이제 8년 전에 인수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IR IR 그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만의 실적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좀 초반에는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기대만큼은 못 올라오고 있는. 네. 그걸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하만이 갖고 있지 않는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오디오 회사를 이번에 아마 손을 댔던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그 시장도 또 경쟁이 치열한데 치열하죠. 더 넓혀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진용을 더. 또 하나가 최근에 한화 호텔이 아워홈을 인수한다고 네, 맞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워홈은 대표적인 이제 급식 네. 기업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한화 호텔앤리조트가 좀 내수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좀 연관성이 많다고 보세요? 예전에 하나그룹에서도 그 사업을 했었죠. 하나그룹에서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그 사업 부분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돈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규모가 너무 적다 해갖고선 이제 따로 분리시켜 갖고 사모투자펀드에다가 매각을 했었는데 아오홈의 매출 규모가 2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산 규모도 1조가 넘고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예전에 하나그룹이 영위했을 때랑은 지금은 조금 환경이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 삼성그룹도 뛰어들었고 CJ그룹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그다음에 급식 시장이 엄청 크죠. 크죠.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이익률도 많이 나는 업종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면 더더욱이 네, 좋아지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류 사업까지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재료도 대규모로 싸게 공급받아오고 물류 사업까지 다 연계를 해서 비용은 네, 아끼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유홈도 마찬가지 그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해외 시장 진출하기에 딱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해외 진출하게 되면 그 물류망이나 물류센터 뭐 이거를 다 새로 구축해야 되잖아요. 새로 구축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 물류 사업도 자연스럽게 이제 부가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식당 밥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구내 식당이 없는 직장인들도 옆에 있는 회사 구내 식당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 급식업체들이 더 잘 된다 하더라고요. 웬만한 규모의 회사들은 대부분 구내 식당이 구축이 돼 있고 그 구내 식당은 직영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오홈이라든지 CJ나 삼성그룹의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도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한화 호텔앤리조트보다 매출이 거의 한 2~3배에 달하는 네, 회사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또 이제 기자님들한테 이제 욕 먹는 소리인데 기자님들이 이제 흔히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매출액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뭐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3배의 규모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갈 수가 있는데 자산 규모로다가 봤을 때는 하나 리조트가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단적으로 매출액만 갖고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인 리조트 쪽에서 적정한 규모의 회사를 갖다가 찾아갔고 그것도 이 회사는 그 우호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거든요. 아하. 네, 아홈에 이제 경영권 내분이 이제 벌어지는 틈을 타고서 아홉 그 형제 남매 사이에 좀 갈등이 오래됐죠. 사남매의 난이었었죠. 예. 거기에 이제 경영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경영권을 잃은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던 거거든요. 상당히 재밌게 인수한 회사입니다. 거기도 뭐 남매 사이에 분쟁이 되게 오래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화그룹이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빈틈을.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갈등은 좀 남아있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비즈니스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화호텔에게도 해외 진출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비즈니스의 영역도 확장할 수 상당히 있는 거고요.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업체 자체는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유통업이고 네, 그냥 맞습니다. 내수 기반 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더 또 뻗어 나가려면요. 네. 이런 선택을 또 한 거네요. 예, M&A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정윤아님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M&A 궁금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요즘 극장 좀 가십니까? 영화관? 극장 업계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가 합병을 네.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한 곳은 롯데그룹 계열이고 한 곳은 그 중앙그룹 계열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M&A가 조금 보수적으로다가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 젊은 경영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진취적으로 M&A를 갖다가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경영을 하다가 구조적으로다가 상당히 힘들다. 네. 했을 때 그 구조적으로 힘든 걸 갖다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M&A들을 갖다가 많이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앵커님 1년에 그 몇 번 극장 가시죠? 요즘엔 진짜 거의 갈 일이 없죠. 대부분이 그 좋은 그 영화라든지 좋은 그 영상이 나왔다 그러게 되면 극장보다는 OTT로다가 아마 그렇죠. 많이 집에서 보게 되게 편하게 됩니다. 모바일로도 집에서도 뭐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극장보다는 그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극장의 그 업황이 상당히 꺾이게 됐던 게 코로나 사태였었어요. 그렇죠. 예, 코로나 사태 때 의도적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몰리는 걸 갖다가 배제시키면서 거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극장의 수익, 매출액 및 그 수익이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여전히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1위 업체가 CGV인데 CGV도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매출액도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위나 3위 업체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2, 3위 업체는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구조적으로 한번 M&A로다가 한번 이걸 돌파해 보겠다고 해갖고서 나온 게 이제 지금 같은 사태인데 두 회사가 합병이 됐을 때 잘 돼갖고 합병이 되게 되면은 네. 1위 업체인 CGV의 규모를 갖다 능가하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게 되면 업계 1위가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좀 낮이지 않겠느냐 해갖고선 지금 MOU 정도 지금 체결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MOU가 MOU가 체결됐다고 그래갖고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MOU 체결했다 그러게 되면 한 전체 공정 중에서 한 10%도 못 미치게 된 걸로다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네, 맞습니다. 황미영님이 요즘 영화 보러 가면 관객이 반 정도 있으면 정말 많은 편인 것 같다고. 그리고 이수현님도 한마디로 영화가 너무 썰렁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2위, 3위 업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합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인수는 어떤 대기업이 많이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합병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특히 이제 경쟁사들끼리 네, 맞습니다. 대기업 계열끼리 계열사를 합병을 시킨다. 예전에 이게 흔치 보게 되면 않았는데. 적이죠. 그렇죠. 적과 적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네. 같이 합치는 거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이제 경영에 이제 참여하면서 예전에 그 보수적으로 경영했던 분위기랑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이었지만 예전에 왼수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왼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경영 환경이거든요. 살아남으려면 네, 맞습니다.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기업들이 M&A를 하면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규모가 적어 횡포가 생기지 않을까 네, 염려하는 맞습니다. 거죠. 한 3천억 이상 자산이나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 300억 이상 회사를 인수나 합병을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를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규모가 큰 회사가 이제 그 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시장에서 직접 그냥 M&A 작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 오히려 시간이 짧습니다. 왜 그러게 되면은 대기업은 뭐 큰 거 위주로다가 이제 실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도 기업이나 매도 기업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그 공신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분식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식을 잡아내기 위해서 실사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분식에 따른 협상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우발 채무가 나올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M&A 기간이 짧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규모 큰 M&A가 훨씬 더 빠르게 빠르죠.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만큼 이제 투명성이 또 중요한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 영화관 업체들도 이제 2, 3위가 합병을 하는데 OTT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의 뭐 넷플릭스 앞에서 힘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그 국산 OTT죠.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한다는 얘기. 몇 번째 들어보는 겁니까? 몇 년이나 됐죠?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합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그 M&A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한 2년 전에 MOU 체결이 됐다 그랬죠.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은 MOU 체결됐다 그러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병하는가 보다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MOU 체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티빙에서 예. 웨이브에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자금이 그쪽으로 전략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돈도 2천억이 그쪽에 들어갔으면 이거 다 된 밥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점 때문에 이게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조조정의 모순 때문에 이제 합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합병을 해도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보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회사의 지금까지의 그 누적 결손금이 대략적으로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봐서 쌓여 있는 게 1조가 넘는데 그게 합병을 해갖고 예. 해결이 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불거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대 주주들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었습니다. 네. 2업체나 3위업체의 최대 주주는요. CJ나 그 SK그룹의 그 일대 네. 주주들은 상당히 협조적이었었는데 네. 2대 주주들은 반발. 좀 문제가 있다.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쪽이 이제 2대 주주로다가 들어갔었는데 네. 합병을 해갖고선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은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상 회사를 갖다가 구축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1대 주주, 2대 주주 생각이 다 다른 네. 거네요. 그다음에 웨이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주주들이 대부분 공중파 방송국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벌써 이제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다가 이 회사에다가 외부에다가 동영상을 공급하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넷플릭스 손을 잡았죠. 넷플릭스 쪽으로다가 공급을 합니다. 또 MBC나 KBS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그래갖고서 이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이 틈을 타갖고서 지금 3위 업체였었죠. 쿠팡 플레이어가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지금 치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빙과 웨이브를 합병한다 한들 1등과 저기 쫓아 올라오고 있는 쿠팡 플레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원초적인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넷플릭스는 또 잡히지도 않는 거고 일부 지상파 방송은 우리 그럴 바엔 그냥 넷플릭스에 공급해서 돈이라도 벌 거야라고 하고 있고 참 국산 OTT 업계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게 그 M&A 시장의 생깁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업계 환경, 경영 환경은 또 계속 변하는 거고요. 네. M&A는 합쳐서 인수, 합병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인수가 더 합리적이고 어떤 상황에서 합병이 더 나을까요? 지난번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인수 합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고전적인 M&A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수 합병뿐만이 아니라 쪼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제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네. 고전적인 방법 중에서 단순하게 인수 한 회사를 인수해서 계열 회사로 갖고 있겠다 아니면 독립적인 회사로 갖고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인수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그룹의 하나 호텔 리조트가 아우홈을 갖다가 인수했다. 네. 그게 이제 인수 개념의 방법이었었거든요. 인수해서 그 회사를 계열사로 갖고 네. 있겠다. 네. 근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그 극장가라든지 아니면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의 구조적인 모순을 인수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다가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합병적인 이제 방법인데 합쳐버리는 하나의 법인. 하나의 법인으로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모순을 갖다가 해결하겠다.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아니면은 비용적인 전략이 나올 거다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제 많이들 이런 거를 했는데 탁상 공론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에 직면했을 때는 탁상 공론과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회의 테이블상에서는 우리 같이 합병하자 하지만 뒤에 와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합병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병 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M&A 시장에 그게 하나의 현실과 이론 간의 아마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인수가 때로는 합병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경쟁사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인수를 택하는 방법도 네. 있었고요. 인수를 해서 그 법인을 청산시켜버리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역사 속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렇게 또 선택을 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 돈이 있는 기업이나 가능할 테고요.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비슷한 부류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거나 네. 경쟁사와 합치거나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가 정수기 렌털 기업을 산다라든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M&A가 간혹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그게 이제 그 사업 다변화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한 개 예전에는 한 우물만 파면은 성공한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개념에서는 한 우물만 파다가는 쪽박을 찰 수가 있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예전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업종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업종이 사양 사업으로다가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한때는 상당히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온라인 게임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여유가 있을 때 온라인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벌 때 그 현금을 갖고선 미래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의 회사를 갖다가 찾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를 인수했던 거고요.
오뚜기 얘기를 갖다가 간간히 이제 저도 이제 강연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오뚜기가 영세 사업을 갖다가 위주로 해갖고선 조금 벌어갖고선 매출액이 한 1,000억 미만이었을 때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계속 그 사업만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오뚜기가 나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의 발상이 뭐가 있었냐면은 좀 매출이 큰 회사 아니면 매출이 크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뭔가를 갖다가 찾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찾았던 게 라면 업계였었어요. 아, 그러면 오뚜기가 원래 라면이 없었을 때. 라면이 없었죠. 아하. 그 당시에 이제 부실 기업으로다가 흔히 이제 예전에 이제 청보 야구단이 있었을 때 청보 야구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청보식품이라는 회사를 네, 갖고 네. 있었는데 그때 만든 라면 회사가 평택에 있었어요. 설비는 최신식 설비였었고 모든 게 다 좋았었는데 워낙 마케팅에서 문제가 생겨갖고선 부실이 발생했던 청보식품의 라면 사업을 갖다가 오뚜기가 그 당시에 아마 87년도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억대 인수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산업은행에다가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인수하면서 최신식 공장을 갖다가 그대로 승계하면서 지금 영위하는 게 오뚜기의 진라면. 예전에 이제 그 청보가 영위했던 것 중에 다 라면의 모든 그 브랜드는 다 망했는데 한 가지 살아남았던 브랜드가 열라면이라는 게 살아남았었거든요. 아, 그게 청보라면 시절부터 있던 네, 거예요? 그게 있었고 오뚜기가 인수해서 나온 게 진라면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라면에 하나만 더 붙이게 되면 진짜가 되기 때문에 진라면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 라면을 발매를 하면서 마케팅에서 좀 획기적인 광고를 하게 됐죠. 앵커님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박차 누구죠? 그 지금 하나에서 투수로다가 활약하고 있는 친구. 메이저 리그에서 유현진이 네. 진라면의 광고로 맞아요, 나오게 맞아요. 돼.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진라면에 이제 그 이름이 알려졌죠. 알려지면서 지금은 신라면과 진라면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오뚜기의 매출액 중에서 라면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매출액 중에서 1,800억 이상이 라면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총 수익의 70억에 100억 가까이 이익이 라면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접목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뚜기가 영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품회사에서 라면까지 이제 확장을 네, 하면서 맞습니다. 훨씬 더 잘 된 그런 베스트 케이스네요. 잘 된 사례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변화를 통해서 기업이 또 성장할 수 있고 그걸 또 꿈꾸면서 이제 M&A를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청보라면도 87년에 150억? 그러면 150억. 당시 금액으로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싸게 인수한 거죠. 공장을 지금으로 새로 보면. 4개 라인의 공장이었었는데 4개 라인을 갖다가 깔으려면은 아마 그 당시 자금 87년에도 아마 300억 이상의 자금이 아마 들어가게 됐었을 겁니다. 새로 공장 설치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사서. 싸게 절반 가격에 인수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 청보그룹이 위기였으니까 네.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얼마에 살지 얼마에 팔지 이 기업 가치를 정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됩니까? 모방송국에서 이제 전속으로다가 이제 M&A 방송을 할 때 이제 한번 놀린 적이 있었어요. 그 출연자분한테. 왜 놀리세요? 오늘도 한번 앵커님한테 한번 놀릴 테니까 한번 앵커님 거기에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되는데. 네. 상장사의 기업 가치 어떻게 산정하죠? 주가가 있죠. 시가하고. 아유 속지 않네요. 네네. 상장사 M&A 시장에서 흔히 M&A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예. 기업 가치를 상당히 어렵게 설명해요. 뭐 본질 가치의 미래 가치, 뭐에 각선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 각선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입니다 하는데 M&A 시장에서 그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흔히 코스닥 기업 코스피에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 그 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다가 지분 몇 프로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쳐줄 거냐 해각선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부르는 거죠. 게 값이죠. 안 팔아 그러면은 더 드릴게요. 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경영권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울 때요. 당장 급할 때 막. 유명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동성제약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염색약으로 유명한 네, 회사죠. 네. 동성제약이 이제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넘기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보다도 훨씬 할인된 금액으로다가 주가를 넘긴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조카와의 이제 경영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 안에서 뭔 일이 있을 때. 네 분이 있을 때, 네 분이 있을 때 M&A 인수자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에서 매도가 나올 때 치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네. 매의 눈으로. 네. 그것도 또 독수리의 아주 눈으로. 공정하게. 공정하게 싸게 살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기회. 또 그거를 또 항상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오상성님이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또 뉴스 저희가 한번 또 정리해서 전달해드려야 되니까요. 저희가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전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을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전주에선 청년 국악인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찾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성남, 수원, 화성을 방문하고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대전도 찾습니다. 세종에서는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 충남 일대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역대 진보정당 후보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5달 연속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회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이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M&A 이야기 이어갑니다. 인수합병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과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M&A라고 하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사고 팔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극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니까 적대적 인수합병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사회 장악하려고 막 암투를 벌이고 실질적으로 적대적 M&A가 좀 많이 있던가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대적 M&A다 그러게 되면 이제 머니게임하는 애들, 그 머니게임하는 애들이라고 할 수 없죠. 엄청난 큰 세력들, 외국계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대적으로다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외국 자본도 최근에는 이제 경영이 1대에서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내분에 의해서 적대적 M&A 형태로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 싸움 때문에. 네, 아까 초창기에도 얘기했지만 하나그룹이 아오엠 인수하는 것도 적대적으로 서로 간에 내분이 발생했을 때 우호적으로 경영진이 팔겠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경영권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 의해 각선 경영권을 갖고 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상당히 그 내분에 의해서 적대적 M&A 환경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환경을 M&A를 아는 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내분이 발생하는 거를 이용해 갖고선
모 건설회사가 지분을 갖다가 지금 확충한다 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적절하게 그 환경을 갖다가 활용해서 M&A를 갖다가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진칼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 대한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진칼 그 지주사죠. 네. 호반건설이 또 호반이 지분 많이 치고 사서 들어갔죠. 모은다라고 하고 또 그쪽에 지방 갈등이나 이런 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항상 그 빈틈이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거고요. 이게 그 적대적 M&A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후유증 같은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또 남아 있는 지분이 계속해서 뭔가 딴지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그래서 이제 아우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려스러운 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거든요. 인수 후에 경영을 하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상증자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다가 우호 지분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산술적인 지분만 갖고선 그런 우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상 공론적인 우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20% 지분을 갖고 있는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때 제3자한테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네. 지분율이 그쪽에도 막 희석될 수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요. 그 기업을 인수할 때 사실 현금으로만 인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뭐 채권을 발행을 한다거나 주식을 교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엔 이게 무리한 대출이 나중에 또 부메랑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지은 거래는 이제 홈플러스 사례가 그러하고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좀 많이 지켜보셨는지요? 지난번에 그 앵커님이랑 방송했을 때도 2년 전이죠. 네. 홈플러스가 문제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기사 때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예. 4, 5년 전서부터 이제 홈플러스 폭탄이 터질 거다 해갖고선 제가 거의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좀 비판을 받으실 네. 정도로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이제 M&A 정보를 뭐 다른데 이용해서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천적인 기술이 외국에 넘어가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2년, 3년 정도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될 때 네.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폭탄이 돼서 터질 게 MBK를 조심해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정보기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에서도 그럴 리는 없다 하는 판단을 받았다고 그러죠. 가장 잘 나가는 사모펀드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자금력도 많고 그다음에 예. 맨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게 되면 이익이 3배 났다 4배 났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홈플러스 하나 터져갖고선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냐 그랬지만 막상 터져 갖고 지금 상당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 MBK에서도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때 지금 같은 그러니까 대형 마트 업종이 지금 같은 걸 갖다가 예측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좋았었죠. 꽤 대형마트 갈 네. 때였죠. 네. 그다음에 홈플러스 인수했을 때도 이랜드가 갖고 있는 대형마트까지도 같이 인수했거든. 그거 자체는 그 업황이 한 10여 년은 갈 거다. MBK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네. 건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업황 자체가 본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텀이 짧았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거든요. 예. 지금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도 지금 자기네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지티닥거리 하기도 힘드는데 홈플러스까지 덤으로다가 인수하긴 뭐하고 거기에다가 외국계에다가 넘기려고 했는데 외국계에서 철수한 사업이 이쪽 사업이었었거든요. 한국에서. 예전에 뭐 까르푸도 그렇고 국내 유통사업 다 접고 네. 나갔었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리는 만무하고 예. 중국에다가 홈플러스가 갖고 있었던 그 저기 슈퍼마켓 사업이죠. 익스플레이트 사업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언론에는 그럴듯하게 기사가 나갔는데 중국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인수하러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엮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봤는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법정관리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회생 신청을 했던 걸로다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MBK까지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 뭐 금융당국의 또 조사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참 M&A 하나가 기업을 또 크게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막 조단위 이런 네. 딜이 잘못되면 같이 이제 크게 휘청거릴 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죠.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잘 되죠. 화장품 쪽도 그러면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금년에 M&A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 업종이 화장품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법정관리회사에서 화장품 업체가 나온다 그러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게 인수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제조업체 중에서도 랭킹 3위 안에 들어온 회사가 법정관리로다가 지금 M&A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인수하겠다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A 시장에서 화장품 회사다 그러게 되면은 M&A 그 성사는 거의 99.9%는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까지 네.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저는 약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이 산업의 꼭지 정점의 신호는 아닐까라는 걱정. 물론 이제 섣부른 걱정일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앵커님 생각이 맞아요. 인기가 좋았을 때가 가장 정점입니다. 지금이 M&A 시장에서 화장품 회사의 인수가가 가장 높을 때거든요. 이게 이제 하강 곡선을 걷는다 그러게 되면은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수출 산업으로서 K-뷰티가 또 오래 네.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수출과 산업일 문제고 기업을 살 때 그 몸값을 책정할 때는 또 이건 다른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제조업체 말고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이거는 저희가 길게 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M&A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